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18절 쓸모와 유의성 세미콜론 세계의 세계성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자니까요. 이 세미콜론의 의미는 아마도 쓸모와 유의성이 합쳐져서 세계의 세계성을 구성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시 전체성, 지시 연관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질 수 있는데요. 유의성을 대신하는 말이 지시 연관 내지 지시 전체성일 수 있겠습니다. 하이데거가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쓸모도 쓸모 연관이라고도 하고 쓸모 전체성이라고도 해요. 유의성은 지시 연관 내지 지시 전체성으로 이해될 수 있겠고요. 그 두 가지가 세계의 세계성, 즉 근원적 의미의 세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원서로 111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용제자는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진다.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 곧 용제성은 따라서 세계의 세계성에 대한 그 어떤 하나의 존재론적 관련을 갖고 있다. 세계는 모든 용제자 속에서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다. 예, 거기에라는 말이 계시되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요. 독일어에서 다자인 하면 거기에 있다 하면 현존한다 라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철학사적으로도 그렇고 헤겔도 다자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의 존재론적 의미는 계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이데거는 보고 있는 것이네요. 세계는 모든 만나지는 것과 더불어 선행적으로 이미 비록 비주체적으로 그러할지라도 발견되어 있다. 세계는 그러나 역시 주의세계적인 교섭의 여러 어떤 방식들에서도 번쩍거릴 수 있다. 세계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하이데거가 번쩍거린다, aufleuchten이라는 동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번쩍거린다는 말은 세계가 자기를 항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번쩍거림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진다는 점을 이 동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것에서부터 용제자가 용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다. 어떻게 세계가 용제자를 만나지게 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분석은 다음을 나타냈다.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것은 배려하는 둘러봄에 대해 혹은 계산의 넣음에 대해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어 있다. 무엇을 이러한 선행적인 자유롭게 함? 존재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존재애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존재자를 만나기에 앞서서 존재자를 이미 그것의 존재애로, 그것의 용제성애로 자유롭게 하는데, 이 용제성애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용제성 전체가 또한 밝혀져 있어야 하네요. 무엇을 이러한 선행적인 자유롭게 함이 말하고 어떻게 이것이 세계의 존재론적 탁월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앞으로 세계의 세계성에 대한 물음이 우리를 세우는가? 용제자의 도구 구성틀은 지시로 예고되었다. 어떻게 세계가 이러한 존재 유형의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왜 이러한 존재자가 우선적으로 만나지는가? 특정한 지시들로 우리가 명명했던 것은 무엇을 위한 유용성, 유해성, 사용 가능성 등이었다. 하나의 유용성에 무엇을 위함은 유용성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위해 유용하다 라는 말이고, 그럼 유용성은 항상 무엇을 지시하고 있네요. 이것과 하나의 사용 가능성의 무엇 때문임? for pure. 그렇다면
가능성도 역시 무엇을 지시하고 있네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주와 보피오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듯해요. 다만 용례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도 용어상 차이나는 번역을 택했습니다. 각기 지시에 가능한 구체화를 앞서 윤곽 짓는다. 그러네요. 사용 가능성은 무엇을 지시하고 유용성도 무엇을 지시하니까 지시되는 것의 구체화를 행하고 있네요. 기호의 가리킴과 망치질은 그러나 존재자들의 성질들이 아니다. 아이겐샤프트인데요. 이것을 속성들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될 법한데 속성이라는 말의 전형적인 단어는 아트리뷰테입니다. 아트리뷰테, 영어로 attribute이고요. 하이데거도 데카르트를 설명하면서 이 속성으로서의 아트리뷰테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나 다른 맥락에서는 다 아이겐샤프텐이나 베샤프텐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러면 속성인 아트리뷰테와 구분되는 단어니까 번역어도 달리하자 해서 성질들이라고 했고요. 베샤프텐은 상태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하튼 성질들이 아닌데 만약 이러한 명칭, 곧 성질이 사물들이 하나의 가능한 규정성의 존재론적 구조를 표시해야만 한다면 그렇다. 용제자는 어쨌든 적합성들, 게 아이그네트 하이텐과 부적합성들, 운게 아이그네트 하이텐들을 갖고 있고 그것의 성질들은 이러한 적합성들과 부적합성들 속에 이를테면 구속된 채로 있는데 마치 전제성이 하나의 용제자의 가능한 존재 이용으로서 용제성 속에 구속된 채로 있는 것과 같다. 도구 구성틀로서의 유용성, 곧 지시는 지시에서 유용성이 성립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나 역시 하나의 존재자의 적합성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의 존재자가 적합성에 의해 규정될 수 있기 위한 존재 부합적 가능 조건이다. 무엇을 그러나 그렇다면 지시가 말해야 하는가? 용제자의 존재는 지시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점이 말하는 것은 다음이다. 용제자는 자기 자신에 입각해 지시되어 있음의 성격을 갖고 있다. 페어비젠하이트예요. 페어바이젠이 지시하다. 이건 수동 명사네요. 현 존재가 자기를 용제자애로 지시해요. 그 결과로 용제자는 현재자애로 지시되어 있어요. 존재자는 다음에 의거해 다라우프힌이라는 단어가 번역하기 껄끄러운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디에로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즉 그것에로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그것에 의거해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마치 현 존재가 자신의 가능성을 어디에로 기투하지만 또는 자기를 어떤 가능성에로 기투하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에 의거해 자기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존재자는 자신의 가능성을 어디에로 기투하고 미래 쪽으로 기투하고 미래 쪽으로 기투된 가능성에서부터 자기를 이해해요. 마찬가지로 존재자는 어디에로 자유롭게 되어 있고 그 어디에로부터 만나지게 됩니다. 곧 그것은 자신이 그것인 그러한 존재자로서 어떤 것에로 지시된 채로 있다는 점에 의거해 발견되어 있다. 어떤 것은 어떤 것에서 자신의 쓸모를 갖고 있다. Es hat mit ihm bei etwas sein Bewenden. 참 어려운 문장이죠. 번역하기. 여기서 S는 가주어예요. mit ihm은 그것을 가지고 by etwas는 어떤 것에
자인 배변된 그것의 거리됨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이 문장은 독일어에서 일상적으로 그것으로 다 됐다. 그것으로 일이 마무리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일상적 용례를 가져와서 이것을 존재자적 의미와 존재론적 의미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밑임은 그것을 가지고 라는 할 때 그것은 도구예요. 바이 에트바스 어떤 것에 라는 이 어떤 것은 도구가 쓸모를 갖는 그것이에요. 망치가 못에 쓸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못이 바로 여기 에트바스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망치를 가지고 못에 또는 못받기에 배변된 쓸모 또는 쓰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의역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 독일어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문장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상응하는 문장은 없어요. 영어도 의역되고 우리도 의역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것은 어떤 것에서 자신의 쓸모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밑임을 어떤 것이라고 번역했고 by advars를 어떤 것에서라고 번역했고 자인 베벤덴을 자신의 쓸모라고 했어요. 베벤덴과 베벤덴은 동사인데요. 베반트니스는 명사이고 둘 다 쓸모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용제자의 존재 성격은 쓸모이다. 이 쓸모, 베반트니스는 다른 번역어에서 적소성, 적재적소라고 할 때 그런 적재적소성을 줄여서 적소성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다른 책에서는 사용사태, 그러니까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의 관계 속에 성립하는 거라는 점에서 즉 사태 속에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용사태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쓸모 속에는 다음이 놓여있다. 어떤 것을 어떤 것에서 쓸모를 갖게 함. 무엇을 무엇에서라는 관련이 지시라는 전문 용어를 통해 예고되어야 한다. 쓸모는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존재이며 그것에로 쓸모에로 이 존재자는 각기 이미 우선적으로 자유롭게 되어 있다. 존재자로서의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는 각기 하나의 쓸모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 곧 어떤 것이 어떤 것에서 자신의 쓸모를 갖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 존재론적 규정이고 그 존재자에 대한 하나의 존재자적 진술이 아니다. 존재 구조에 대한 규정이고 존재자의 존재에 관한 진술은 아니다. 존재자가 쓸모를 갖고 있는 무엇에는 그 존재자의 유용성의 무엇을 위함이고 사용 가능성의 무엇 때문임이다. 유용성의 그 무엇을 위함은 다시금 자신의 쓸모를 가질 수 있는데 예컨대 이러한 용제자는 곧 그것 때문에 그것은 뒤에 오는 말이에요. 뒤에 망치리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망치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치라고 부르는 것은 망치질에서 쓸모를 갖고 있고 망치질은 목재의 고정에서 쓸모를 갖고 있고 고정은 압천 후의 방비에서 쓸모를 갖고 있다. 이러한 방비는 현존재의 숙박 때문에 다시 말해 현존재의 존재의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존재한다. 은빌레는 목적으로 삼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존재 숙박을 목적으로 삼아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나타난 대로 때문에라고 번역해도 돼요. 목적이라는 말이 사용되면 거의 목적론적 사상이 전개되는 게 아니냐.
인간 목적론적인 사유가 정리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가벼운 통속적 비판이 주어질 수 있어요. 가벼워요. 매우 가벼운 통속적 비판이에요. 그러나 그런 비판도 피하기 위해서 때문에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존재의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이 가능성은 존재 가능성이에요. 존재 가능 내지 존재 가능성. 집은 숙박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현존재의 숙박을 목적으로 삼아 또는 현존재의 숙박 때문에 집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뒤에 어느 부분에 나오지만 이 때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존재의 숙박, 생계, 출세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해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할 때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목적이 있고 그런 목적들을 모으면 수없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요.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어떤 쓸모가 하나의 용제자가 갖고 있는가라는 것은 각기 쓸모 전체성에서부터 앞서 윤곽지어져 있다. 쓸모 전체성, 예컨대 하나의 작업장 속의 용제자를 이것의 용제성에 있어서 구성하는 그런 쓸모 전체성은 개별적인 도구보다 더욱 이른, 앞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자신의 기구들과 자신의 토지들을 갖춘 농가의 쓸모 전체성도 그렇다. 쓸모 전체성 자체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의 무엇을 위함, 하나의 보주, 아인 보주로 돌아가는데 최종적인 무엇을 위함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다른 것에서 쓸모를 갖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의 세계의 내부에서 용제자의 존재 유형을 지닌 존재자가 아니라 그것의 존재가 세계 내 존재로 규정되어 있고 그것의 존재 구성들의 세계성 자체가 속하는 그런 존재자이다. 이 최종적인 무엇을 위함은 현존재라는 것이에요. 또는 현존재의 존재 가능. 다시 말해 위에서 그것 때문임이라고 말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차적인 무엇을 위함은 하나의 쓸모의 가능한 무엇 때문에로서의 그것을 위함이 아니다. 현존재의 존재 자체가 최종 목적이고 자체 목적이니까 다른 무엇에 그것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그것을 위함은 하나의 그것 때문임, ein worum willen이다. 그러나 때문임, das Willen은 언제나 그에게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이 존재 자체가 문제시되는 그런 현존재의 존재에 관련된다. 예고된 연관, 곧 쓸모의 구조로부터 본래적이고 유일한 그것 때문임으로서의 현존재 자신의 존재애로 우리를 인도하는 연관은 우선은 아직 상세하게 추적되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추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쓸모를 갖게 함이 폭넓게 수행되는 해명을 요구하는데 이 해명은 우리에게 세계성의 현상을 이 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하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성 속으로 데려오는 식으로 그렇게 폭넓게 규정 수행된다. 그럼 쓸모를 갖게 함의 존재자적 의미와 존재론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자적으로 다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현사실적인 배려의 내부에서 하나의 용제자를 그것이 지금부터 있는 식으로 또 그것이 그렇게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저러하게 존재하도록 합니다. 존재자를 근데 꽃병을 탁자 위에 놓든지 식탁 위에 놓든지 함에 의해서 그러저러하게 존재하도록 하는 것, 그게 쓸모를 갖게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탁자 위에서 쓸모를 갖거나 식탁 위에서 쓸모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도록 함의 이러한, 그러니까 쓸모를 갖게 하는 건 곧 쓸모를 지닌 채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존재하도록 함이기도 하고요. 이건 자인 라센이라고 하고요. 이건 베벤덴 라센이라고 해요. 함이라는 시킨다는 사역동사의 의미가 있는데 라센이라는 동사, 영어로 letting, 시키다의 뜻으로 영어에 let이라는 동사가 있죠. 거기에 대응하는 단어입니다. 존재하도록 하면 이러한 존재적 의미를 우리는 원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파악한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세계 내부적으로 우선적인 영재자를 선행적으로 자유롭게 함의 의의를 해석한다. 선행적으로 존재하도록 함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미리 처음으로 그것의 존재 속으로 데려오고 제작함이 아니라 각기 이미 존재자를 그것의 용재성에 있어서 발견하고 그렇게 이러저러한 존재의 존재자로 만나지도록 합니다. 이러한 선언적인, 하이데거는 선언적이라는 말을 선행적이라는 말의 뜻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아프리오리쉐 베벤덴 라센이 용재자가 만나지는 것에 대한 가능 조건이고, 그래서 현 존재는 그렇게 만나지는 존재자와의 존재자적 교섭 속에서 그것을 존재자적인 의미에서 그때의 쓸모를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꽃병이 예컨대 피아노 위에 꽃병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피아노 위에서 꽃병이 쓸모를 갖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영재자들 사이의 지시연관 속에서 즉 피아노와 의자와 꽃병과 등등의 관련 속에서 쓸모를 갖고 있도록 이미 선행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꽃병을 식탁에 옮겨서 쓸모를 갖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존재자적인 쓸모를 갖게 합니다. 예, 선언적인 쓸모를 갖게 함이 있기에 존재자적인 쓸모를 갖게 함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이해된 쓸모를 갖게 함은 이에 반해 존재자적인 의미의 쓸모를 갖게 함과는 달리 각종의 용재자를 용재자로 자유롭게 함에 관련되는데 그 용재자가 존재자적으로 취해져 어떤 것에 자신의 쓸모를 갖고 있든 혹은 그 용재자가 오히려 존재자적으로 어떤 것에서 자신의 쓸모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존재자이든 간에 그렇다. 그것, 즉 어떤 것에서 자신의 쓸모를 갖고 있지 않는 존재자는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 배려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발견된 존재자로서 그것이 있는 식으로 존재하도록 하지 않고 가공하거나 개량하거나 부수거나 한다. 예, 선행적인 또는 선험적인 쓸모를 갖게 함이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쓸모 전체성 속에 놓여있는 용재자의 쓸모가 불완전할 때, 결여될 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공하거나 개량하거나 부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쓸모애로 향해 자유롭게 하는 각기 이미 쓸모를 갖게 하였음은 하나의 선언적 현재 완료이다. ein apriorische perfekt 했어요. perfect, 영어로 perfect라는 것인데요. 현재 완료라고 하지 않고 그냥 완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현재 완료를 독일어에서는 완료라고 하고 과거를 대완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들의 시제를 지칭하는 문법적 용어가
좀 달라요. 영어와 독일어에서 마치 히라보와 라틴어 사이에서 차이가 나듯이 독일어와 영어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네요. perfect는 그 자체라면 이거 완료예요. 근데 의미상 현재 완료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현존재 자신의 존재 이용을 성격 규정하는 것이다. 존재론적으로 이해된 쓸모를 갖게 하면 존재자를 그것의 주의 세계 내부적인 용재성애로의 선행적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쓸모를 갖게 함의 무엇에서부터 쓸모를 갖고 있는 것이 자유롭게 되어 있다. 쓸모를 갖고 있는 것은 배려에게 이러한 용재자로 만나진다. 배려에게 어떤 하나의 존재자가 자기를 나타내는 한도에서, 다시 말해 그 존재자가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 발견되어 있는 한도에서 그것은 각기 이미 주의세계적인 용재자이고 결코 우선적으로 단지 처음에 존재하기만 하는 세계 재료가 아니다. 세계 재료로서 존재하다가 나중에 쓸모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 내부에서 쓸모를 갖고 용재자로 존재한다는 것이네요. 쓸모 자체는 용재자의 존재로서 각기 단지 하나의 쓸모 전체성에 앞서 발견되어 있음에 근거 위에서만 발견되어 있다. 부분에 앞서서 전체가 먼저 발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발견된 쓸모 속에는, 다시 말해 만나지는 용재자 속에는 따라서 우리가 용재자의 세계부합성, 용재자의 쓸모 전체성이라고 명명했던 것이 앞서 발견된 채로 놓여 있다. 용재자가 세계에 부합하는 성질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쓸모 전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용재자라고 했지만 용재자들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독일어 단어가 주 한대네인데, 그래서 단수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맥락에 따라서 그 복수가 분명하면 복수로 번역을 해줘야 독자가 읽기 편할 것입니다. 여튼 여기서는 단수로 했지만 의미상으로는 쓸모 전체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쓸모 전체성이란 단어가 등장했고요. 이러한 앞서 발견된 쓸모 전체성은 세계에 대한 하나의 존재론적 관련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다. 존재자를 쓸모 전체성애로 향해 자유롭게 하는 쓸모를 갖게 함은, 이 향해라는 말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지울까요? 쓸모 전체성애로, 여기도 쓸모애로 이렇게 해서 번역어는 단순한 것이 때로는 이해에 도움을 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요. 발견된 쓸모 속에는, 다시 말해 만나지는 용재자 속에는 따라서 우리가 용재자의 세계 부합성이라고 명명했던 것이 앞서 발견된 채로 놓여 있다. 이러한 앞서 발견된 쓸모 전체성은 세계에 대한 하나의 존재론적 관련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다. 반복해서 읽었군요. 존재자를 쓸모 전체성애로 자유롭게 하는 쓸모를 갖게 함은 자신이 그것애로 존재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것, 즉 쓸모 전체성을 스스로 어떻게든 이미 계시했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 곧 주의 세계적인 용재자가 그것으로 자유롭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은 더욱이 존재자가 맨 먼저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로서 접근 가능하게 되는 식으로 자유롭게 되어 있는 그런 것, 즉 쓸모 전체성은 스스로 이러한 발견된 존재 이용의 존재자로 개념화될 수는 없다. 쓸모 전체성은 용재자의 용재성과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네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발견 가능하게 있는 것이 아닌데, 만약 우리가 지금부터 발견성을 모든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의 존재 가능성을 위한 전문용어로 고수한다면 그렇다. 발견성은 존재자에 관련된 용어고요. 그렇군요. 존재자의 존재에 관련된 용어이고,
세계에 관련된 용어는 계시성이에요. 세계는 계시되어 있고 존재자는 발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쓸모 전체성은 존재자보다는 세계 쪽에 가까운 것이다 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겠네요. 무엇을 그러나 이제 다음이 곧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가 우선은 그것애로 자유롭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선행적으로 계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말하는가. 현존재의 존재에는 존재의 이해력이 속한다. 이해력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의 이해함 속에 갖고 있다. 이해력은 슈텐튼이 쓰고요. 이해함은 슈테인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텍스트에서는 둘이 다른 용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서들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번역을 하는데요. 간결한 번역이라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 번역이 가능한 것은 또 여기 하이데크가 말하듯이 이해력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의 이해함 속에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해력이 있다면 이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라는 말이 이해력을 포괄할 수 있으니까 이해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용어들의 엄밀한 구분의 노력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현 존재에게 본질적으로 세계 내 존재라는 존재 유형이 기속한다면, 그렇죠? 존재 유형이 기속한다면 그의 존재 이해력의 본질적인 성분에는 세계 내 존재의 이해가 속한다.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것의 자유롭게 함이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역시 모라우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의 선행적인 계시는 세계의 이해의 다름 아니고, 이러한 세계에 대한 현 존재는 존재자로서 언제나 이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함이 그리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 그리로가 이게 쓸모 전체성일 텐데요. 쓸모 전체성의 선행적 계시는 세계의 이해 다름 아니다. 그럼 쓸모 전체성이 세계의 세계성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네요. 선행적으로 어떤 것을 어떤 것에서 쓸모를 갖게 함은 이것의 구성 요소들인 쓸모를 갖게 함, 쓸모의 무엇에 쓸모를 갖고 있는 것, 이 같은 것을 이해함에 근거를 둔다. 그러네요. 어떤 것을 어떤 것에서 쓸모를 갖게 함. 어떤 것이라는 요소가 하나, 어떤 것에서라는 요소가 두 번째, 쓸모를 갖게 함이 세 번째네요. 이 세 번째 요소가 쓸모를 갖게 함이고, 첫 번째 요소, 쓸모의 무엇에라는 것은 그 도구의 사용처, 도구가 무엇에 사용되는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쓸모를 갖고 있는 것은 도구를 가리켜요. 도구가 무엇에 쓸모를 갖고 있다. 그런 현상을 성립시키는 현존재의 선행적 이해 과정을 쓸모를 갖게 함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과 더 나아가 그런 것들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것들은 곧 존재자가 그것에서 쓸모를 갖고 있는 것인 그것을 위함과 최종적으로 모든 무엇을 위함이 그것으로 되돌아가는 그것 때문임은 모두 하나의 어떤 이해 가능성 속에서 선행적으로 계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학위 위함의 연관들 전체와 그것 때문임이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묶인 채로 선행적으로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존재가 세계 내 존재로서 그 속에서 자신을
존재론에 앞서 이해하는 그런 것은 무엇인가? 세 개이겠죠. 앞에서 언급된 관련 연관의 이해 속에서 현존재는 하나의 명시적으로나 명시적이지 않게 움켜잡은 본래적이거나 비본래적인 존재 가능에서부터 곧 그것 때문에 현존재 자신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 가능에서부터 하나의 하기 위함으로 자신을 지시하였다. 그러니까 현존재는 그것 때문에에서부터 하기 위함으로 자신을 지시하였다. 숙박 때문에 집의 건축애로 자신을 지시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존재 가능이 하나의 그것을 위함을 앞서 윤곽짓는데 바로 이 건축함이 그것을 위함 예컨대 벽을 세움을 앞서 윤곽짓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쓸모를 갖게 함의 가능적인 무엇으로서 구조적으로 어떤 것을 자신에게 쓸모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게 벽을 세움이자 못을 박음인데 못을 박음은 어떤 것을 즉 망치를 자신에게 못을 박음에게 에서 쓸모를 갖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현존재는 각기 이미 언제나 하나의 그것 때문임에서부터 하나의 쓸모를 지닌 어떤 것으로 자기를 지시하는데 다시 말해 현존재는 각기 언제나 이미 그가 존재하는 한도에서 존재자를 용재자로서 만나지게 한다. 그 안에서 현존재가 자기를 지시함의 양상 속에서 선행적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그곳은 즉 세계죠. 그곳은 그것에 의거해 존재자를 선행적으로 만나지게끔 하는 나에게 만나지게끔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세계에 의거해 존재자를 선행적으로 만나지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재가. 그것에 의거해 존재자를 쓸모의 존재 유형 속에서 만나지게 하는 그것으로서의 그것 안에서 자기를 지시하면서 이해함의 그곳은 세계라는 현상이다. 문장이 복잡하죠. 그것으로서의 그곳은 세계라는 현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과 그곳이 같은 것이고 그것이 곧 세계라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존재가 그것으로 자기를 지시하는 그곳, 쓸모 전체성의 구조는 세계의 세계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세계의 세계성이다라고 하지 않고 세계의 세계성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시 전체성과 함께 세계성을 형성한다. 또는 유의성과 함께 세계성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 안에서 현존재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각기 이미 이해하는 그곳은 현존재가 근원적으로 친숙해 있는 곳이다. 세계와의 이러한 친숙함은 세계를 세계로 구성하는 관련들에 대한 이론적 투명성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분명 그러나 이러한 관련들에 대한 하나의 명시적인 존재론적 실존론적 해석의 가능성은 현존재에 대해 구성적인 세계 친숙성 속에 근거를 두고 이 세계의 친숙성은 급변해서 현존재의 존재 이해력을 함께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이 명시적으로 움켜잡혀질 수 있는 것은 현존재 자신이 자신의 존재 및 이러한 존재의 가능성들에 대한 혹은 심지어 존재의 일반의 의의에 대한 하나의 근원적인 해석을 자신의 과제로 제시한 채로 있는 한도에서이다. 한도라는 건 조건을 지적한 것이고요. 이 조건이 근거에 해당하고 이 근거를 찾아가는 것, 조건을 찾아가는 것, 한도를 찾아가는 것, 현상학적 탐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하이데거는 뭐뭐인 한도에서라는 말을 써요. 통상 뭐뭐인 한에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한해서라는 말이 조건과 근거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텍스트,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텍스트에서는 한도에서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들과 더불어서는 그러나 단지 비로소 그 속에 세계와 세계성 같은 것이 찾아질 수 있는 지평, 쓸모 전체성만이 노출되어 있다. 더 나아가는 고찰을 위해 우선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현 존재의 자기를 지시함의 연관이 존재론적으로 무엇으로 파악되어 있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분석될 수 있는 이해는 앞에서 예고된 관련들을 하나의 선행적인 계시성 속에 유지한다. 관련들에 대해 친숙한 채로 그 안에 자기를 유지함 속에서 이해는 이러한 관련들을 그 안에서 이해의 지시함이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자기 앞에 유지한다. 이해는 이러한 관련들 자체, 곧 망치와 못과 목재, 못과 목재, 목재와 집, 집과 숙박 사이의 관련들 자체 속에서 또 이러한 관련들 자체에 의해서 자기로 하여금 지시하게 한다. 예, 이 문장 많은 학자들이 존재와 시간 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문장들 중에 하나라고 지적해요. 이해는 이러한 관련들 자체 속에서 또 이러한 관련들 자체에 의해서 자기로 하여금 지시하게 한다. 무엇을 지시하게 하나요? 앞뒤를 살펴서 이해했을 때는 관련 속의 관련항들을, 즉 망치와 못의 관련 속에서 그 망치는 못을 지시하게 하고 못은 목재를 지시하게 하고 관계들 속의 관계항으로 하여금 다른 것을 지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시함의 이러한 관련들의 관련 성격을 우리는 유의화로 파악한다. 베도이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시하면서 서로 쓸모를 갖게 하는 현상을 유의화라고 해요. 쉬운 용어로는 유의미화 하면 좋고요. 그럴 경우 문제가 되는 건 의미가 실천적 의미이자 쓸모 관련적 의미인데 잘못 언어적 의미로 이해될 우려가 있어서 주의해야겠네요. 이러한 관련들과의 친숙성 속에서 현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관련 속의 관련항들을 유의화하고 현 존재는 자신의 세계 내 존재와 관련해서 자신의 존재 및 존재 가능을 자기 자신에게 근원적으로 이해하게 해준다. 그것 때문임, 곧 현 존재의 하나의 존재 가능인 현 존재의 숙박 때문임은 하나의 하기 위함, 예컨대 악천후의 방비를 위함을 유의화하고 이것은 하나의 그것을 위함인 목재의 고정을 위함을, 그리고 이것은 쓸모를 갖게 함의 하나의 무엇에인 못의 망치질애를, 이것은 쓸모를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것 망치를 유의화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쉽게 존재자들 사이에 유의화를 말하고 싶잖아요. 망치가 못을, 못이 목재를, 목재가 집을, 집이 숙박을 유의화한다 하면 좋을 텐데 하이데거는 망치를 망치질에서 생각하려고 해요. 못을 못 받기 위해서 생각하고 목재는 목재의 고정에서, 즉 동사적 상태에서 존재자를 생각하려고 해요. 또는 존재자를 그 존재자에 대한 현 존재의 태도와 관련되어서 설명,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요. 이러한 관련들은 자기 자신들 사이에서 근원적인 전체성으로 얽혀 있으며 그 관련들은 이러한 유의화로서 그것들인 것이고 이러한 유의화 속에서
현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선행적으로 자신의 세계 내의 존재를 이해하게 해준다. 이러한 유의화의 관련 전체를 우리는 유의성이라고 명명한다. 베도이트잠카이트 유의화의 관련 전체. 그러니까 뭐 이것도 유의화의 전체성이네요. 지시 전체성이 있듯이 유의화의 관련 전체도 있는데 그것은 간략히 유의성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베도이텐 유의화의 전체성의 유의성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유의성이 세계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 곧 현존재 그 자체가 각기 이미 그 안에 존재하는 그런 곳의 구조를 형성한다. 예,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지만 유의성이 세계의 구조이다 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세계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유의성과 구조가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네요. 이 구조는 유의성, 또 다른 말로 지시 전체성과 쓸모 전체성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현 존재는 유의성과의 자신의 친숙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존재자의 발견 가능성의 존재자적 가능 조건이고 그 존재자는 하나의 세계 속에 쓸모의 존재 유형 속에서 영재성의 존재 유형 속에서 만나지고 자기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기 입각함 속에서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현 존재는 그런 것으로서 각기 이러한 존재자이고 그의 존재와 더불어 본질적으로 이미 용재자들의 하나의 연관이 발견되어 있다. 현 존재는 자기를 그가 존재하는 한도에서 각기 이미 하나의 만나지는 세계에 의존시켰고 그의 존재에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의존성이 속한다. 백훈대는 고지하다로 번역했고요. 쿤트게벤 그것도 고지하다로 번역했던 것 같은데 또는 백훈덴 지히 쿤트게벤 그런 거 이제 수동형인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번역영어 고지, 통지 또 뭐가 있었지요? 통고, 알림 등등이 있는데 의미는 비슷한데 그 용어상 구분된 것이고 용어를 구분할 때는 통일적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저도 때로는 놓쳐요. 통일적인 번역을 못하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자들로서는 난감하죠. 그럴 때 앞에서 등장한 용어와 다른 용어네 그럼 다른 의미인가 이렇게 궁금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유의성 자체는 그러나 현 존재와 각기 이미 친숙해 있는 것인데 그 유의성은 이해하는 현 존재가 해석하는 현 존재로서 의미들 같은 것을 계시할 수 있음을 위한 존재론적 가능 조건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고 이러한 의미들은 그 편에서 다지금 낱말 및 언어의 가능한 존재를 기초 지우는 것들이다. 계시된 유의성은 현 존재의 곧 그의 세계 내 존재의 실존론적 구성틀로서는 하나의 쓸모 전체성의 발견 가능성의 존재자적 가능 조건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용재자의 존재를 쓸모를 그리고 심지어 세계성 자체를 하나의 지시 연관으로 규정한다면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실체적 존재가 하나의 관계체계 속으로 증발되지 않는가? 그리고 관계들이 언제나 사유된 것인 한에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존재가 순수한 사유 속으로 용해되지 않은 것인가? 단지 가상적으로 사유해낸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라고 하이데거 스스로 반문해 봤고요. 그렇진 않겠죠. 지금 이 연구 분야의 내부에서는 존재론적 문제체계의 구조들 및 차원들이 반복적으로 표시된 차이들이 원칙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만나지는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존재는 용재성이다.
하나의 독립적으로 발견하면서 우선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들을 관통함, 지나침 속에서 발견 가능하게 되고 규정 가능하게 되는 존재자의 존재. 이건 전제성이다. 또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일반의 발견 가능성을 위한 존재자적 가능 조건의 존재, 곧 세계의 세계성. 글쎄요, 현존재라고 해도 좋은데 세계성도 세계도 현존재의 성격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언급된 존재는 세계 내 존재의, 다시 말해 현존재의 하나의 실존론적 규정이다. 그 앞에서 언급된 두 개의 존재 개념들은 범주들이고, 즉 용재성과 전재성은 범주들이고요. 현존재, 유형적이지 않은 존재를 지닌 존재자에 관련된다. 유의성으로 세계성을 구성하는 지시연관은 유의성으로 세계성을 구성하는 지시연관이랬네요. 그럼 여기서 지시연관이 유의성으로 말해주고 있네요. 지시 전체성이 유의성이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하나의 관계체계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지시연관을 관계체계로 보면 어떻게 될까? 조심해라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만 유의되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형식화는 현상들을 폭넓게 평준화하는데 본래적인 현상적 내용이 상실되는 식으로, 특히 유의성이 관련들을 자기 안에 간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단순한 관련들에 있어서 상실되는 식으로 평준화한다는 점이다. 관련들은 단순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의성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서로들 지시 관련, 쓸모 관련을 통해서 전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전체예요. 이 단순한 전체 속의 관련들은 관계라는 개념에 의해서 접근되기 어렵다는 것이네요. 하기 위함 그것 때문임 쓸모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관계들 및 관계항들은 그것들의 현상적 내용을 따라 각종의 수학적 함수화에 저항한다. 그것들은 역시 사유된 것, 곧 하나의 사유 속에서 비로소 정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하는 둘러봄 그 자체가 그 속에서 각기 이미 체류하는 그런 관련들이다. 사유에 앞서 이미 현존재가 그 속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배려로서의 현존재가 그 안에서 머물고 있다. 사유를 통해 구성해내기 이전에 세계성의 성분으로서의 이러한 관계체계는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의 존재를 증발시키지 않는다. 관계체계라고 했네요. 하이데거 자신의 입장에는 관련체계인데 이 관련체계를 다른 사람들이 말해요. 관계체계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하이데거 자신 동의하고 싶지 않아서 다운표 속에 적었고요. 이렇게 관계체계라고 말해도 이것은 관련체계로서 존재를 증발시키지 않는다. 또 세계의 세계성의 근거 위에서 이러한 존재자가 자신의 실체적인 자기 입각함 속에서 맨 처음으로 발견 가능하게 있는 식으로 그렇다. 여기도 실체적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운표 속에 썼죠. 남들이 말하는 실체적인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존재자의 그런 의미겠네요. 그것이 자기 입각함, 공상, 상상, 추정 등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입각해서 처음으로 발견 가능하게 있는 식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자체가 여하튼 만나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존재자의 분야 속에서 단지 전제하기만 한 것을 전제하기만 하는 것을, 그 말이 맞나요? 전제하기만 하는 것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성립한다. 이러한 존재자는 이것의 단지 전제적으로만 존재함의 근거 위에서 이것의 성질들과 관련해서 수학적으로
함수 개념 속에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함수 개념들은 존재론적으로 여하튼 단지 그것의 존재가 순수한 실체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자와 관련해서만 가능하다. 함수 개념들은 언제나 단지 형식화된 실체 개념들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의성을 일종의 관계로 보고 그 함수적 관계 체계로 유의성을 설명해내려는 시도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존재자들의 구체적 존재가 상실되고 그 구체적 존재들 사이에 지시 관련도 쓸모 관련도 상실될 것이다 라는 것이네요. 세계성의 특수한 존재론적 문제체계가 더욱 예리하게 부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석의 계속적 수행에 앞서 세계성의 해석이 하나의 극단적인 반대의 경우에 입각해 명료하게 되어야 한다. 세계성의 해석. 하이데거는 세계성을 유의성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세계성을 실체성으로 그리고 실체성을 연장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데카르트죠. 그럼 이 데카르트는 하이데거의 해석에 극단적인 반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해석을 살펴보면 반면지사로서 하이데거가 말한 세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도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라는 항목에서 데카르트의 세계 해석이 논의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